첫 번째가 내 연금을 한번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것을 한꺼번에 다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총 연간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치로 딱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오래 살면 축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사는 게 리스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녕하세요. 송이영 우기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한 20여 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던 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근무했고요. 거기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해서 지금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해커스금융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세팅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동안에 한 2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 송영욱TV, 제 이름을 딴 송영욱TV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고객들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재테크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 주택연금인데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소득공제가 되죠. 일단은 월급 생활할 때 우리 연말정산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국민연금 납입액만큼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만을 통해서 연간 한 몇십만 원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액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만약에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다 그랬을 때 추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추납 부분, 추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그런 연금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들, 우리나라 금융 상품 중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종신토록 지급하죠. 종신토록 지급한다. 일반적인 개인연금이나 이런 경우는 딱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 상품 중에는 종신되는 종신연금형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수령액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종신토록 지급하니까 장수할수록 굉장히 유리하다. 장수가 리스크라고 했는데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은 애 한 명 나면은 12달치 낸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2명 나면은 또 12달치를 추가해서 24개월 낸 걸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3명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낸 걸로 간주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리고 군복무 크레디트라고 해서 군 생활한 사람은 6개월 동안 또 납입한 걸로 간주를 해주고요. 실업한 사람,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실업하면은요, 만약에 실업하면은 보통 국민연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내겠다 하면은, 만약에 10만 원을 내겠다고 하면 2만 5천 원만 내면은 7만 5천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내가 실업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첫 번째 챙겨야 할 상품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그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연금이 모두 해결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액의 18%를 내지만은 국민연금은 이제 9% 정도 냈고, 이제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최고 13%까지 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처럼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고, 그거 외에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것 또는 IRP 같은 걸 추가로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없죠.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은 반드시 내야 되고, 그리고 퇴직연금 대신 노란우산 공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혜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노란우산 공제라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좀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으로 해결이 안 되고 퇴직연금을 합한다고 해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개인연금을 활용을 해야겠죠. 개인연금의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입니다. 그거 월 75만 원씩은 전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쓸데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 노후가 점점 길어지니까 빨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75만 원이 안 되면 당장 5만 원부터라도 일단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본 75만 원씩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연금저축펀드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이렇게 75만 원씩 매월 넣으면요, 이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넣으면은요, 연 5%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이면은 그래도 꽤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런 준비를 세팅해 놓지 않으면은 20년 후에도 3억 원은 그냥 1억 원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연금저축펀드 IRP를 통해서 매월 한 75만 원씩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연금저축펀드 IRP는 또 세액공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치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고, 그것을 재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75만 원 정도는 마련했으면 좋겠다.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75만 원 정도 투자했으면 좋겠고, 나는 한 3억 원 가지고 안 된다, 4억 원 정도 마련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월저축액을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ISA 계좌가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ISA 계좌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통해서 매년 16.5%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ISA 계좌를 통해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은,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계속 납입을 하면은 20년 후에 4억 원 정도가 마련되고요. 난 4억 원도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한 125만 원 정도 넣으면은 연금저축펀드 50만 원, IRP 25만 원, ISA 50만 원, 이렇게 하면 월 125만 원인데, 요것을 20년 동안 넣으면은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은 연 5% 이상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금저축펀드나 IRP, 그 다음에 ISA 같은 절세 상품, 이왕이면은 과세되지 않거나 또 과세가 되더라도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퇴직이 되면은, 퇴직을 해버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완하느냐. 소극적으로는 조기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이란 것은 국민연금 정상 수령하는 것보다 5년 빨리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빨리 받으면 손해가 되게 큽니다. 매년 6%씩 감액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동안 하게 되면 30%를 감액 지급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다 했을 때는 조기연금이라도 받아야죠. 그리고 수령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수령 기간을 30년이었던 것을 예를 들어 10년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연간 받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퇴직한 후라면은. 그래서 자기 경력을 활용해서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거나, 자기 개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그냥 놀려고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 주변에 봤을 때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격증,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 세팅을 위해서 한 5가지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연금을 조회한다. 내 연금은 금융감독원 연금통합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본인 확인하고 내 연금이 몇 세부터 90세까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65세부터 90세까지, 아니면 내가 지금 58세라고 하면 58세부터 90세까지 해마다 내가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거 먼저 확인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퇴직을 65세에 한다 그럼 65세 시점에 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액이 얼마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우리 연금의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라 했죠. 국민연금에서 내가 혹시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가.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약간 이직하는 과정에서 쉰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추후 납부해라. 그때 안 냈던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라고 해서 추후에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 추후 납부를 이용하면은 더 많은 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가입제도라고 해서 60세 이후에도 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더 내면은 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절세 혜택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상품이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죠. 내 신경 쓸 필요 없죠. 신경 쓸 수 없는데 회사에서 내는 건 내는 거고, IRP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계좌가 있다고 했죠. 그게 IRP인데
IRP에도 가능하면 조금 여유 자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성과급을 받아서 좀 돈이 남는다. IRP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IRP에 넣은 금액도 연간 최고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2달치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에는 대표적인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도 추가로 저축을 계속 하고 나면은 그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수익률 플러스 세금 환급액,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득이 되죠. 저 같은 경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고 지금까지 개인연금에서만 세금으로 환급받은 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그 IRP나 그 개인연금, IRP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환급받은 것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 한번 주택은 꼭 만들어 놓자. 그리고 퇴직하는 시점에 내가 내 주택으로 연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들어가면은 내 집 주소랑 평수랑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65세면 얼마 받고 70세면 얼마 받고 이거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다 확보가 되면은 사실은 노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내버려 두면은 100만 원 받는데 좀 신경 쓰면은 2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대표적인 거 4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납제도입니다. 추납제도는 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의 약자 추납에서 추납제도라고 하는데, 보통 실직이나 폐업 같은 게 하면은 그 국민연금을 못 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뭐 3개월, 6개월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물론 국민연금을 내도 되는데 어떻게 안 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쓰는 돈, 월급이 없으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을 쓰다 보니까 국민연금 안 내게 됩니다. 그런 기간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해가 좀 돈이 모아졌을 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다 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령액이 많아지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속가입제도라고 해서 원래 국민연금은 59세 12월 31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게 의무 가입 기간이고 60세부터는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60세부터 65세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내도 됩니다. 내가 내고 싶다, 더 내고 싶다, 내가 국민연금 더 받고 싶어서 더 내고 싶다, 나 오래 살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더 내시면 됩니다. 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겠죠. 세 번째는 연기연금 제도인데요. 연기연금 제도는 원래 내가 국민연금을 65세에 정상 수령할 수 있는 건데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연기해가지고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한 1년 연기할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7.2%씩 높여줍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기하면은 무려 36%나 국민연금이 많아집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저도 연기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나이가 되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커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해가지고 출산, 아기 나면은 돈을 안 내도 국민연금 12달만큼 낸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 군복무 하면은 6개월 국민연금 낸 것으로 간주하는 거, 그다음 실업해가지고 내 국민연금 내면은 75%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국민연금을 2배로 늘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명입니다. 김갑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애를 낳고 10년 동안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고, 그런데 국민연금을 55세 시점에서, 현재 나이가 55세인데 55세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센 포털에서 조회해 보니까 65세에 실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4만 원인 겁니다. 중간에 이제 직장을 안 다닌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다 보니까 64만 원밖에 안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10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중간에 안 다녔기 때문에 6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안 다녔던 기간 한 10년 정도 추납부를 하면은 64만 원이었던 것이 매월 7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가입, 60세도 계속 내서 65세까지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은 9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서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70세부터 받으면은 31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개인별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나 뭐 물가 상승률이나 재평가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다고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납이나
계속가입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분명하게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 정도의 감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세팅할 때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퇴직 시점하고 연금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무슨 소리냐? 퇴직은 55세에 하는데 연금은 65세에 받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의 소득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조기연금 받으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조기연금을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지금 현재 60세인데 65세에 정상 수령하면은 15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조기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원래 65세에 150만 원을 받을 건데 조기 수령하면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10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가 되는 시점에 정상 수령한 사람은 18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기 수령한 사람은 11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 수령하는 사람보다 매월 73만 원씩 적게 받게 돼요. 연 기준으로 보면은 87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80세가 되면요 매월 92만 원씩 적게 받게 되고요. 연 기준으로 보면은 1,10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요 그 사람의 어떤 연금 액수나 물가 상승률이나 재평가율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기연금 받는 것보다는 미리, 그러니까 이런 소득 공백 기간 55세부터 65세까지 퇴직하고 나면 소득 공백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 하는 이유가 이런 때 대비하라는 거죠. 만약에 미리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걸 준비를 해놨으면은 이런 부분 조기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수령 나중에 65세에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땡겨서 30%나 손해보고 조기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미리 준비하라.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어디 취업 준비한다, 뭐 창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퇴직하기 직전 최소 5년 이내에는 내가 퇴직 후에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수령액하고 실제 생활비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5세에 연금 수령액 조회봤더니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래서 300만 원이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65세 돼서 300만 원 정도 연금 수령액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올라갔고 내 소비 수준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300만 원하고 10년 후 300만 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직장 생활 때부터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납이나 아니면 연기연금 제도나 계속가입 같은 걸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퇴직금도 가능하면은 중간정산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DB형으로 받으면은 최종 평균 임금이 중요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소득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월급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근무 연수만큼 퇴직급여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 개인연금이나 일반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내가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자연적으로 내 임금이 높아지니까 퇴직연금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듯이 퇴직연금도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가능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수령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인연금, 다른 걸 또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노후가 점점 길어지면서 은퇴 준비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를 위해서 3가지 정도는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연금을 한번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내 연금은요,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 인증하면은 나이별로 90세까지 내 연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연금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만약에 내가 65세다 그러면은 65세에 국민연금 얼마, 퇴직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주택연금 얼마, 그래서 총 연간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치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만약에 65세에 2,400만 원을 연간 받는다.
그러면 월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 받는 거죠. 200만 원이 내 노후 생활비로 적정한 거를 봐서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액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부족액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내가 현재까지 쌓아놓은 자산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 소득은 어느 정도 확인해봐서 그 부족액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조금 부족하다, 그럼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된다 그랬다고 하면은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더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연금조회 첫 번째, 그리고 그 연금조회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노후 생활비로 부족한지를 부족액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내 자산과 소득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70세까지 5억 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노후 준비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빨리 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50이 돼버리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직은 한 55세 전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퇴라는 개념은 조금 퇴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퇴직은 보통 55세 내에 퇴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퇴직했다고 소득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는 퇴직하고 꼭 구분한다고 하면은 소득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은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은 한 55세 전후에서 한다고 하면은 은퇴는 한 70세 정도가 은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한 69세에서 72세까지 소득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은 한 70세 정도로 봤을 때 70세까지 한 5억 원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5억 원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5억 원 정도 벌면요. 월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자기가 냈던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5억 원 모아놓은 곳에서 월 한 200만 원 정도 확보하면은 매달 한 400만 원 정도의 월 수령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세까지 10억, 20억은 모으지 못하더라도 5억 정도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모아놓으면은 다른 연금과 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는 빨리 마련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30세 준비를 시작하면은 33만 원만으로 70세에 5억 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40세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은 61만 원 가지고 5억을 만들 수 있고요. 50세 준비하면 123만 원, 60세에 만약에 준비한다면 324만 원이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라고 많이 하죠. 빨리 하면은 30세 하면 33만 원에 할 걸 60세에 시작하면은 324만 원, 거의 10배나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훨씬 적은 돈으로도 5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30세부터 시작하면 10만 원이면 되고요. 40세 시작하면 35만 원으로 가능하고 50세부터 시작하면 90만 원으로 가능하고 60세 시작하면 27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잣돈 5천만 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종잣돈 만들어 놓고 좀 적은 돈으로도 5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50세라고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70까지 가려면 한 20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20년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물론 좋지만은 만약에 지금까지 못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노후 자산을 만들 때 자산 10억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월 뭐 300만 원 받을 수 있게, 매월 500만 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두 개 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월 수령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최소 노후 생활비는 240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33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최소 생활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돈. 요게 한 240만 원. 부부 기준입니다. 240만 원이고 의식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 여행도 좀 해야 되고 손자들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평균적으로 쓰는 돈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한 3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하게 노후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냥 보통 정도 수준인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그러면 나의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가 사실은 330만
230만 원, 240만 원은 아니죠. 저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평균일 뿐이고 나는 소비 수준이 좀 높아서 이거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경제력 여건이 좀 부족해서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나만의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은가? 첫 번째는 현재 내가 확보되어 있는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어느 정도 내가 지출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는지는 은퇴 직전 생활비의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퇴 시점 되면 보통 내 자식들도 다 분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생활비보다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만의 노후 생활비는 은퇴 직전 생활비의 한 8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쓴 돈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쓴 돈, 은퇴 직전 자기가 쓴 돈의 한 80%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전하고 은퇴 후는 분명히 자산관리 방법이 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은퇴 전에는 좀 적극적으로 자산 증식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적극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쪽으로 자산관리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 소득, 지출의 관점에서도 좀 다르게 자산관리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은퇴 전에는 이왕이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면 성장주, 펀드에 투자한다면 성장형 펀드, 또 ETF, 그다음에 유망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거,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비한 원자재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은퇴 후에는 조금 안정지향적인 자산이 좋겠죠. 예를 들면 예금이나 채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금이 깨지고 그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성장주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위험이 적죠. 그리고 매년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 소득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를 한다고 해도 배당형 펀드가 더 유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 비중과 관련돼서요, 은퇴 전에는 부동산 비중이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은 은퇴 후가 되면은 소득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후 가계들이 부동산이 한 80% 차지하는 노인 가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자산은 많은데 쓸 돈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인다. 예를 들어서 큰 평형의 아파트를 좀 작은 평형으로 옮기든지 해서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한 5대5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득 면에서 봤을 때 은퇴 전에는 월급 세팅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일단은 월급이라는 소득이 있죠.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매월 월 수입이 있죠. 그런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하고 투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연금 세팅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내가 언제부터 수령할 건가? 예를 들어 소득이 있다면 55세가 아니라 65세부터 할 수도 있고요.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연금 받는 기간을 짧게 할 건가 길게 할 건가, 이런 것은 은퇴 전에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수령 시점이나 수령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은퇴 전에는 가능한 한 허당 지출, 비효율적인 지출을 많이 통제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면은 자기가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당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을 소득화할 수 있는 투자성 지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퇴직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역량을 살려서 어떤 자영업 할 수 있는 그런 지출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은퇴 후에는 근데 소득이 적으니까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더라도 변동 지출은 좀 통제하는 게 좋겠죠. 뭐 경조사비나 음주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게 좋겠고, 건강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지출은 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점점 나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노후가 이제 리스크란 말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오래 살면 축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사는 게 리스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월급 세팅, 연금 세팅, 주택 세팅인데요. 월급 세팅. 그러니까 내가 노후가 되기 전에 일단은 월급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이고 또 자영업자도 매월 수입이 있죠. 거기에서 결국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산을 잘 모을 수가 없겠죠. 월급 세팅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 3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월급과 관련해서 통장 3개를 만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수입 통장, 두 번째 투자 통장, 세 번째 지출 통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통장을 통해서 수입의 목표에 따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통장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지출 통장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월급 세팅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 세팅이 두 번째인데요. 연금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죠. 그래서 각 연금마다 연금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대 연금을 매월 적립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러면 연금을 안 내게 되니까 빠지게 되는데,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또 이게 적립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저는 30년 동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사실 강제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은 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돈이니까 이것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당연히 적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자율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쏘달리다 보니까 개인연금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소액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계속 적립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요. 적립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민퇴직 개인연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개인연금은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라기보다도 소액이라도 단돈 10,000원, 50,000원, 10만원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주택 세팅인데, 우리 퇴직하기 전까지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반드시 퇴직 전에 한번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마련하고 나면은 대부분 대출금이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퇴직 전까지는 가능하면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상환하자. 그래서 상환하고 나면은 이제 퇴직하고 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소득이 없어질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얼만큼 월 수령액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월급 세팅, 연금 세팅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면은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은 노후는 되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동기들이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했고요. 상당한 친구들이 퇴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퇴직을 준비하거나 이제 퇴직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되게 많이 드냐면요, 이분들이 노후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노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로 갈수록 위아래로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지죠. 위에서는 어떻게 하라, 또 밑에서는 잘 말을 안 듣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만 하고 실제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회사 내에서는 못하더라도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는 노후 소득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퇴직하고 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것인가를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최소한 퇴직하기 5년 전에는 내가 회사 그만두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소득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연금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연금보험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매월 납입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는 비용이 나갑니다. 연금보험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 내외의 사업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10%를 수익을 내야지 이제 원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재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가 있지만은, 비과세 효과라는 것은 일단 원금이 되고 난 다음에 차익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비과세 효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봤을 때는 연금과 관련된 연금 저축 상품 또는 IRP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하고 나서도 남으면은 연금보험을 가입해도 되는데 IRP나 연금저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저축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조금 40, 50대한테 설문조사한 걸 보면은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에 저축 투자할 거냐 물어보면은 83%가 예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적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뭐 2%, 3%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모아놓는다고 한들 얼마나 자산이 불어날까요? 노후자산 준비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 쓸 때 모아두는, 보관하는 돈 정도로는 괜찮지만 노후자산을 증식 시기에 의해서 저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 입니다. 제가 은행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저축, 예금과 적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 이건 적절하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투자형 상품에 넣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하면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거, 리츠나 이런 투자형 상품에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하면요,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저축형 상품을 말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 안 깨지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 근데 대부분 이런 상품들은 깨지지는 않는 대신에 수익률이 너무 낮죠.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을 가미할 수밖에 없는데 위험자산은 투자형 상품입니다. 투자형 상품은 원금이 깨질 수도 있지만은 수익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 투자형 상품이죠. 예를 들자면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이 투자형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자산을 준비할 때나 자산 관리를 할 때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안전자산 비중, 위험자산 비중을 어떻게 잘 짜느냐가 그 자산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자산, 위험자산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 그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에 따라서 투자자산, 위험자산의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이만큼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자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나이가 30세다 그러면은 30세만큼은 안전자산,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100에서 30을 뺀 70만큼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나이에 따른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막상 부닥치면은 예금 적금하는 거 30% 하는 건 좀 쉬운데 70%를 위험자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위험자산에 그러면은 주식에 할 건가 펀드에 할 건가 이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이 만약에 헷갈린다고 하면은 TD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펀드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입맛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 육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채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투자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투자의 어떤 성격이 다른데 그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추구형, 두 번째는 중립추구형, 세 번째는 고수익 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추구형은요. 깨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깨지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한 1%, 2%, 한 3%만 깨져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20% 이하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 이하로 가져간다는 것은 나머지 80%는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안정형 상품에 저축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나는 좀 큰 돈 빨리 벌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고수익 추구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나는 많이 벌고 싶다. 그래 10% 이상 깨질 수도 있어.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80% 정도를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에 내 여유 자산의 80%를 거기다 넣어놓고 한 20% 정도만 예적금에 넣어놓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고수익 추구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립 추구형은 그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나 깨지는 거 10% 넘어서 깨지는 건 나 못 참는다. 깨지더라도 한 10% 미만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깨지는 건 내가 일하는데 불편하고 잠도 잘 못 잘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중립 추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한 3% 밑으로만 깨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추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예적금이 한 80%, 그 다음 주식이나 펀드에 한 20%만 그리고 내가 고수익 추구형이다 그랬을 때는 한 예적금의 20%, 그 다음에 주식이나 펀드에 한 80% 나는 한 중간 정도다 그러면 각각 반반씩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투자 성향은요 언제까지나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성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데 투자 성향은요 경험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식을 하나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식 투자가 되게 위험하고 막 잘
잘 깨지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위험 관리도 할 줄 알고 좀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 사람도 제일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뭐 엎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그러면서 점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점점 안 다치고 잘할 수 있듯이 투자도 제일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잘 깨지고 스트레스 받지만은 그걸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게 되면은 조금씩 바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안정 추구형이었다가 내가 이거 펀드를 좀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네? 그랬을 때는 약간 중립 추구형으로 바꿔도 되고요. 중립 추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수익 추구형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수익만을 위해서 막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그만큼 높이 추구할수록 리스크도 손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뭐냐? 내가 위험을 3%까지만 감당할 거냐? 10%까지 감당할 거냐? 10% 초과해서 감당할 거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투자 성향에 따른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의 구조는 퇴직금 형태로 된 구조도 있고요, 퇴직연금 형태로 된 구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퇴직금 형태였는데요, 2005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퇴직금보다는 이제 퇴직연금 형태로 모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퇴직연금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 직원 수가 일정 수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해야 되지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형태로 된 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요, 퇴직금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는 그 돈을 회사가 관리한다는 거죠. 회사 명의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 버리면 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그 퇴직급여를 누가 관리하냐면 별도의 제3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나의 퇴직금을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연금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현장 노동 하시는 분이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자기 퇴직금이 사실은 자기는 못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금융기관에 가보니까 한 5,500만 원에 자기 퇴직연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회사가 부도나도 그 퇴직연금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퇴직금에서 전부 다 퇴직연금으로 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20년 정도 된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IRP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DB형은 회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그런 퇴직연금 제도고요. DC형은 직장인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좀 DB형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퇴직금이 난 좀 적을 것 같으니까 난 개별적으로 돈을 좀 모아야겠다 하는 IRP라는 그런 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관리할 때 직장에 재직할 때하고 재직 후하고 좀 관리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재직 중일 때는 일단은 퇴직연금이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이직을 하더라도 빨리 이직을 해서 또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직장 퇴직 후에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구분해야 되는데 직장 재직 중에 퇴직금 관리는 일단은 첫 번째는 중간정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애들, 저도 사실은 중간정산을 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중간정산을 하고 나니까 퇴직할 때 내가 받은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안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정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자. 저는 그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깊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안정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퇴직연금제 DB형도 있고 DC형도 있다고 했잖아요. DB형,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자. DB형은 뭐냐면요.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기간 동안에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하거든요. 근데 내가 퇴직하기 직전 급여가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라면 DB형을 선택하는 게 낫고, 혹시라도 뭐 회사가 좀 빨리 내가 이직할 가능성이 있거나 좀 불안한 회사라고 하면은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DC형은 이왕이면은 예금 같은 데 넣는 것보다는 지수 ETF 형태로 넣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높게 가져가고 인플레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DB형, DC형은 회사에서 그냥 납부해 주는 거니까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 자산을 좀 만들어서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돈이 남는 대로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직이 되면은 퇴직급여가 나오겠죠. 퇴직급여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내 급여 계좌로 받을 게 아니라 IRP 계좌로 받는 게 좋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일단은 퇴직금을 받으니까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IRP 계좌로 돈을 받으면은 그 세금을 내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안 내도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하고 내가 대출이자를 지금부터 내야 되는데 대출이자를 10년 후부터 내도 된다. 이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낼 돈을 나중에 내도 되니까 좋죠.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세금을 연기시켜준다고 해서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하고요. 퇴직소득세도 감면해줘요. 만약에 IRP 계좌로 받아서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으면요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해주고요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왕 자기가 받는 급여 계좌로 받지 마시고 퇴직급여는 받듯이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퇴직 후에는 이제 조금 높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액의 월급처럼 받는 돈이 더 중요하니까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한 20년 동안 하면서 금융기관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직장인들의 자산 관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어떤 친구는 3년 만에 집을 구하고 어떤 친구는 10년이 돼도 월세나 전세살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돈을 많이 벌게 된 그 친구가 상속을 받아서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월급은 비슷했는데 3년 후, 5년 후가 달라진 이유는 월급 세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월급 세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사실 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쓰게 됐는데 세팅하면 지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근 세팅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출근 아침에 9시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날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전날 잠을 못 자서 진짜 졸려도 9시까지는 출근하잖아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도 그렇습니다. 월급이요. 그냥 내가 월급 받아서 쓰고 또 월급 받아서 쓰고 그러면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게 다 나갑니다. 그런데 월급을 세팅해 놓으면은 세팅한 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세팅하는 것은 4개만 하면 돼요. 세팅은요,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뭐 매일 할 것도 매달 할 필요도 없고요. 한 번만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4가지 세팅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팅은 통장 세팅입니다. 통장을 3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3개. 통장을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으로 3개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3가지 방법이에요. 수입을 높이거나, 이건 수입 통장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투자를 높이거나, 이건 투자 통장으로 관리하면 되고요. 지출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출 통장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월급 통장 하나로 적금도 넣고 카드 대금도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입, 투자, 지출로 각각 나눠서 목적에 맞게 관리하라는 거죠. 요거 뭐 통장 3개 만드는 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두 번째는 수입 세팅입니다. 수입 세팅은 내가 월 수입, 내가 월급 받는다고 월급에만 만족하지 말고 월급보다 조금 더 목표를 더 잡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수입 세팅입니다. 그리고 투자 세팅도 내가 월급 받은 곳에서 몇 %를 나는 투자 저축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게 투자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 세팅은 내가 월 지출을 얼만큼 할 것인지 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했던 걸 경험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세팅은 월 수입 목표를 정하고 실행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월 수입 목표는 전년 월급의 한 110%,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잡은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20%로 잡았거든요. 전년 월급 12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전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월급의 10%에서 20%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받는 월급에 만족하지 말고 월급 외에 성과급을 좀 받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승진을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주말에 알바를 한다든지 또 SNS를 활용해서 추가 수입원을 만들었는지 이런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투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전보다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집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해서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매년 한 번씩 검증을 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에 항상 하는데요. 내가 월 수입 목표를 계속 달성해왔는지, 초과 달성했는지, 좀 부진했는지, 부진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부진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0만 원을 할 거다. 이렇게 이런 것들 검증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수입 세팅입니다. 이거 수입 세팅 한 번만 하면요, 한 번씩 이제 점검만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이 목표 설정하고 실행하는 거 이런 것은 한 번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습관처럼 하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투자 세팅. 투자 세팅도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만드는 건데, 투자 목표. 저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의 40%를 설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월 수입의 70%를 저축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70%를 저축할 수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기가 번 돈의 75%를 소비하고 한 20에서 25% 정도 저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정도는. 그런데 저는 좀 더 과하게 40% 정도를 저축 투자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키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느냐? 저축형 상품 50%, 투자형 상품 50%. 뭐 이게 이제 중립형 정도의 투자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자동이체 시켜버렸습니다. 저축형에 50%, 적금이나 이런 데다 50% 넣고, 그다음 펀드나 주식 같은 게 50% 넣고, 이렇게 자동이체 매월, 그러니까 돈 들어가면 40% 투자 통장에 넣어가지고 투자 통장에서 바로 자동이체 하도록 만들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어쨌든 정립이 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마다 이것도 점검을 해서, 금년에는 만약에 그게 100만 원씩 넣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110만 원을 좀 드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서 점점 높여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출 세팅은요, 지출 세팅도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지출 목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수입의 60%를 잡았고요. 이것도 사실 70% 정도 써야 되는데 60%를 과하게 잡는 거죠. 목표는 조금 정확하게 잡는 것보다 좀 과하게 잡아야지, 실행을 설령 못하더라도 조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높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잡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지출 한도를 설정해 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출 통장에다가 그달 쓸 수 있는 돈을 아예 딱 정해놓고 그 돈 외에는 안 써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카드도 제가 종잣돈 마련하는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요, 체크카드를 썼습니다. 체크카드는 내가 통장에 돈 있는 범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체크카드를 쓰다 보면요, 설령 내가 진짜 돈을 많이 쓰고 싶다, 술 먹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펀드나 저축을 깨서 내가 술을 먹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투자 세팅으로 다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걸 깨가면서 내가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출 한도 설정이나 체크카드 이런 거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출 세팅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했습니다. 6월달하고 12월달. 조금 좀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제가 지출 세팅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버는 돈보다는 줄이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 세팅은 조금 제가 좀 타이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450만 원 받고 내가 강의료를 50만 원 받았다. 그럼 총 500만 원이죠. 그것을 수입 통장에다가 넣습니다. 통장 세팅 제가 3가지 통장 만들었는데 그중에 수입 통장에다 500만 원 넣고요. 500만 원 넣고 첫 번째로 지출하는 게 쓰는 데 아니라 첫 번째로는 투자 통장에 200만 원 먼저 넣어버립니다. 먼저 넣어버리고 나서 200만 원은 가지고 적금 2개 만들어가지고 각각 50만 원씩 자동이체 시켜버리고요. 펀드 2개 만들어가지고 각각 자동이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투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 바로 자동이체 되도록. 그리고 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쓰고, 또는 경조사비가 있거나 기타 비용이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지출 한도로 설정한 범위, 다시 말하면 지출 통장에 들어간 돈 범위 내에서만 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는 5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투자 통장에 200만 원 무조건 넣어놓고요. 지출을 줄였습니다. 300만 원이라 200만 원 줄여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못 지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월급 세팅에 관해서는 제가 최근에 쓴 책 은퇴 세팅법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놨거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원하시면 책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급도 중요하지만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는 월급 생활하면서 직장에 충실해야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써야 될 돈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점점 써야 될 돈이 많아지거든요.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물론 생활할 수는 있는데 생활도 하고 또 저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2의 수입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장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책도 쓰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말에 저는 강사로서 또는 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 월급의 한 20%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퇴직할 무렵에서는 이제 월급 정도를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 제 2의 수입원으로 월급 이상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직장 경력을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에 있을 때부터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경력을 활용해서 스스로 벌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
또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것을 활용하는 법도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재주가 좀 있어서 글을 좀 잘 써서 책을 출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부터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거의 2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거의 1년에 한 권 정도 썼는데, 사실은 저는 금융기관에 있었지만 영업은 잘 못했거든요. 금융영업을 잘하려면은 사람들도 잘 만나고 또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술도 좀 잘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못해서 영업을 잘 못해서 고민스러웠는데, 이런 책을 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그걸 고객들한테 주면서 고객화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걸 가지고 수입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수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붓글씨도 쓰고 해서 캘리그라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달력도 만들고 컵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수입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한 20년 동안 금융기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좋은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제 초창기에 직장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뭐 월급이나 모든 부분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산을 많이 모았다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 소비가 증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직장 초년병이었을 때는 집에 한 가구에 전화 한 대 있었습니다. 전화 한 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전화에다가 삐삐가 하나 더 있어야 됐었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삐삐는 없어지고 스마트폰 4대, 가족이 만약에 4명이라면 4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했고요. 지금은 4개의 스마트폰에다가 뭐 아이패드, 노트북까지 더 필요하게 됐죠. 기존에 10만 원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필수적인 소비가. 그것뿐이 아니죠. 뭐 공기청정기도 이제 필수적인 소비품이 돼버렸고, 뭐 여러 가지. TV도 조그만 게 아니라 대형 TV가 이제 일반적인 필수 소비가 돼버려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필수적으로 소비했던 소비량 자체가, 소비 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었다는 점.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어나지가 않죠. 또 한 가지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은 뭐 2%다, 3%다, 그 정도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산다고 하면은 뭐 2년 지나면 집값이 2%, 4% 올라가니까 막 1억, 2억 이렇게, 3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2, 3년 만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죠. 외식비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죠. 사교육비 매년 10%씩, 평균 10%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내 월급은 3%씩 올라가는데 사교육비는 10%씩 상승하죠. 이러니 돈은 자꾸 버는데 내가 써야 될 돈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축 중심으로 돈을 모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는 높아지고 필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2%짜리 3%짜리 저축해가지고 무슨 내가 자산이 모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1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이걸 참고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서 3년 동안 저축을 했더니 예금이자 3%씩 가지고 9만 원 더 들었습니다. 100만 원 넣었더니 3년 후에 100만 원, 109만 원이 됐어요. 근데 3년 후에 휴대폰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15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9만 원 이익 봤지만은 사실 내 구매력은 41만 원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부족하죠. 마지막은 비효율적인 지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당 지출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뭐 여기서 과도한 사교육비, 과도한 명품 소비, 과도한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저는 허당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투자 재원을 없애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때문에 열심히 버는데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허당 지출 세 가지는 과도한 사교육비, 과도한 보험료, 과도한 명품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과도한이란 말입니다. 사교육비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비,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것은 문제이다. 보험 가입하는 거 당연합니다. 위험에 대한 경제적 준비로서 보험 가입하는 건 정당한 건데 과도한 것이 문제다. 명품 소비, 부자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 명품 소비하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경제적 역량을 초월한 과도한 명품 소비,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4명 중 1명이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소팅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한 월 사교육비가 400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00만 원, 400만 원. 한 명에 100만 원이니까 2명이면 200만 원.
원 들어가는 거고,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 정도 여력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자산도 많고 매월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고 그런 사람들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 400, 200, 300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하면, 과도한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50만 원만 저축이나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50만 원만 매월 사교육비 중에서 50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적립을 한다, 정기적금에 넣는다고 하면은 16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 쌓입니다. 만약에 펀드, 반도체 ETF를 넣었다고 하면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과도하게 그 사교육비를 쓰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50만 원만 줄여서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적금이나 펀드를 넣어서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 1억 또는 2억 원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자립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 자기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 좀 그 정도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허당 지출은 과도한 보험료인데요.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데서 보도자료 낸 것에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당 매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무려 10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 이상 보험료 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직장생활 좀 버젓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한 2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는 한 친구를 제가 설계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그 친구 보험을 봤더니 보험료를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게 되게 많아요. 보험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한 10%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저축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장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짰는데 190만 원을 한 18만 4천 원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분의 1도 줄이면서 보장 혜택은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유자금이 170만 원이 매월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매월 보험료 내고 쓰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쓰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많이 내고 생활비 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는 10분의 1로 줄고 보장 혜택은 2배로 늘어나고 그다음 매월 17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저축성 보험, 별 볼 일 없는 저축성 보험 제가 해약하라고 했거든요. 해약했더니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5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보험을 잘 다이어트하면은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 혜택은 늘리면서 또 목돈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매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IRP 같은 데 넣을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팅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만약에 계속 19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은 5년 후에는 보험료만 1억 1천만 원 내게 되고요. 10년 후에는 2억 3천만 원, 20년 후에는 4억 5천만 원이나 보험료로 내요.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어. 보험에 다 묶여 있어. 쓸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다 보험에 묶여 있으니까. 대부분 보험의 만기가 종신이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빼면 다 중도해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세팅한 대로 보험료 18만 4천으로 10분의 1로 팍 줄이고 주로 이제 보장성 중심으로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적금 170만 원을 적금에 넣는다. 190만 원 중에서 18만 4천 원만 보험료를 쓰고 나머지 한 17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적금을 넣으면 5년 후에 1억이 되고요. 10년 후에는 2억, 20년 후에는 4억이 됩니다. 해약환급금 5천만 원, 그거 5년 지나면 6천만 원 되고요. 10년 지나면 7천만 원, 20년 지나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세팅하면 20년 후에 이거 보험 세팅만으로 5억 원이 생깁니다. 5억 원이.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내고 실제로 내가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 결국 돈이 나오는 이런 경우로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살아있을 때 요즘에는 노후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한데 이렇게 유동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허당 지출 세 번째가 과도한 명품 소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자기 월급이 한 3배 정도 되는 명품을 잘 사시더라고요. 계속 사셔. 그래 돈이 꽤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고 내가 명품을 사도 나의 생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루이비통 1000만원짜리 가방을 산들 무엇이 뭐 어떻고, 페라리 자동차 3억 7천만 원짜리 산 것을 산들 뭐가 어떻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루이비통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루이비통을 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루이비통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루이비통 주식.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 루이비통의 주인이 되라. 만약에 1000만 원 루이비통 가방 1000만 원짜리 대신 1000만 원 루이비통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5년 만에 148% 수익이 나가고요. 1000만 원 2480만 원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주식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아주 명품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루이비통 가방을 5년 동안 갖고 있다. 5년 후에는 그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가져가면은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이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페라리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산다. 주식을 사가지고 5년 동안 3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무료 페라리도 5년 동안 16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 아마 그 5년 후에 감가상각이 된 그 자동차는 별 볼 일 없겠지만은 주가는 3억짜리가 8억 원이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명품 주식, 명품 갖고 있다고 부러워할 거 없고요. 저는 명품 주주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은 내가 여유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부자 수준인가 아니면 중산층 수준인가에 따라서 가입할 보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약 부자다, 나는 진짜 생계 같은 것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부자고 여유 자산도 많다, 이런 분들은 절세 중심의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절세 중심. 절세하기 좋은 보험은 어떤 거냐면 저축성 보험 또는 변액보험, 종신보험, 10만 원 초과하는 보험, 좀 보험료가 많은 보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10년 지나가면은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길게 가져가면은 좀 그 투자성 자산이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 재원, 나중에 돈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못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종신보험 가입해서 그 종신보험을 통해서 나온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 수준이 아니고 한 중산층 정도다, 이랬을 때는 절세보다는 보장 중심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보다는 좀 보험료가 적은 보장성 보험이 더 좋고요. 변액보험보다는 정액보험이 좋고요. 종신보험보다는, 그러니까 죽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보다는 생존보험, 살아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보험이 좋고요. 10만 원보다 조금 10만 원 미만인 보험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요,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한 10,000원 내입니다. 10,000원 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면은 5만 원, 10만 원 할 게 인터넷을 통하면은 한 10,000원 내의 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로 가입하는 보험은 예를 들어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성 보험,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거 30대 수준이면요, 한 3만 원이면은 해결할 수 있고요. 저처럼 50대라면은 한 7, 8만 원 정도라면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담화라는 인터넷으로 보험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가 보험 팔려 온 사람 아니고요. 여기에 관계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이 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하려면은 이런 데서 10,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을 가입해도 보장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후의 소득이란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금 소득하고 금융 소득이 많죠. 노후에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연금, 그리고 내가 어떤 금융 자산에 넣어놨으면은 금융 소득, 요게 이제 주로 세금이 과세되는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 연금 소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소득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받아야 됩니다. 연간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 소득이 만약에 연간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3.3%에서 5.5%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초과하면은 최고 49.5%까지 세율이 매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연금,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그런 상품 있죠? 그런 것들이 연간 내가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율과세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받을 것을 20년 받는 걸로 바꾼다든지 30년 받는 걸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연간 수령액이 적어지겠죠. 연간 수령이 적어지면 1,500만 원 이하로 되면은 세율이 3.3에서 5.5% 아주 낮은 세율로 적용되니까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에서 15.4%로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연금소득은 3.3에서 5.5%로 과세하니까 굉장히 세율이 낮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령 시점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는데 연금저축은 55세에서 65세까지만 받고 예를 들어서 IRP는 75세에서 85세 이렇게 그냥 기간을 좀 달리해서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소득 1,5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내 연금 조회하면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가 되면은 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을 자주 조회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인가 아니면 미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절세 전략을 짰는데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수령 시점을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후 관련해서 금융소득으로 이제 어떤 금융상품에 넣었을 때 이자 배당 소득이 나오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 소득을 말하는 건데 이자소득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만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까지 다 합산해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상품이 좋겠습니까? 과세 안 되는 비과세 상품, ISA라든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지 조합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비과세 상품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과세 보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 같은 거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노후의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노후에 소득도 없는데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비과세 상품 또는 연금계좌 같은 그 절세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절세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절세 상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절세 상품이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이 9가지가 있고요. 소득공제 상품이 3가지, 세액공제 상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이걸 먼저 가입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노후가 되면요, 사실은 세금도 비용이잖아요. 소득이 있을 때는 세금 내는 게 큰 부담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세금 내는 것도 부담이니까 이런 가능한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상품, 세액공제 상품 중심으로 상품을 설정하면 나중에 연금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송영욱 TV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출에는 제가 볼 때는 2가지 종류의 지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비성 지출이고 또 하나는 투자성 지출입니다. 소비성 지출은 내가 음식 먹고 술 먹고 그런 것처럼 먹으면 없어지는 거, 내가 쓰면 없어지는 게 이제 소비성 지출이고요. 투자성 지출은 없어지는 거지만 그게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능력을 키우는 지출, 자기계발. 내가 어떤 직장을 재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책을 본다든지 학원에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능력을 키우는 지출이죠. 이런 것은 저는 돈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출이지만은 투자성 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출.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해도 좋다. 조금 늘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 건강을 지키는 지출, 운동할 때 레슨비라든지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생명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요, 노후에 돈 들어가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사실 아파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파도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해결되는데요, 노후에는 아프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아픈 게 굉장히 크게 돈 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강을 지키는 지출은 아끼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과도하게 내 능력 범위 내로 쓰는 건 문제겠지만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출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 감성을 깨우는 지출, 취미 활동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돈만 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하려면은 내 감성을 깨우는 지출, 취미활동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성 지출에 해당되는 그런 나의 능력을 키우는 지출, 또 나의 건강을 지키는 지출, 나의 감성을 깨워서 행복하게 하는 지출 이런 것들은 뭐 줄이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와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지출을 발견하고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 뭐 노후가 아닌 때라도 지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출 통제를 위해서 가계부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실천들 잘 하시나요? 저도 은행에 있을 때 가계부를 은행에서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저도 가계부를 써봤는데 몇 달 못 쓰겠더라고요. 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가계부는 못 쓰지만은 지금은 월계부라고 해서 월 한 번씩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산검진표하고 현금 수집표라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쓸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 한 10분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산검진표는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하시죠? 대부분 다 정기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왜 하는 겁니까? 사실 내가 건강한지 않은 것도 확인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내 건강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보완하는 거잖아요. 자산검진은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자산검진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산검진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산이 내가 건강한지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한번 보는 거고요. 현금 수집표는 뭐냐면은 매월 내가 현금 얼만큼 벌어들였는지 그리고 얼만큼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검진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산검진표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표 하나 만들 때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수치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요 표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엑셀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첫 번째 자산 항목에는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을 나누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예금이 얼마고 펀드가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하여튼 금융기관에 모아놓은 자산이 있죠. 그걸 한번 다 정리해보고요. 실물자산은 이제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이죠. 뭐 주로 이제 주택, 토지, 뭐 일단 미술품 뭐 이런 것들이 정리해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항목에는 부채를 적는 겁니다. 부채.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있으면 은행 대출 넣고 또는 뭐 사적으로 빌린 돈이 있으면 사적인 대출 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순자산에는 그냥 별도로 정리할 건 없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죠. 그거 그냥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집 자산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요.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만 많이 있으면 돼. 부동산을 쪼개서 팔면서 내가 생활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많아야 됩니다.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의 비중이 50대 50으로 맞춰지고 있는가? 물론 젊었을 때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50대 50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자산검진표를 써보고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집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부채 수준은요. 자산 대비 30% 이하인 게 좋습니다. 자산 대비 30%가 넘는다? 이거 좀 위험해집니다. 노후가 될수록 점점 위험해지니까 내가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부채가 지금 3억이죠. 3억은 어느 정도 되죠? 30%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나 부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 순자산이 얼마인가? 지금 자산이 8억 중에서 부채가 3억이니까 순자산은 5억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목표 10억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표 기간은 20년 60세 되는 시점에 10억 원이 됐으면 좋겠고 목표 지금 달성률은 10억 중에서 지금 5억 정도 순자산이 있으니까 50% 달성됐죠?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표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다음 달부터는 이 표에 수치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엑셀을 좀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내 자산이 건전하지 않은 거죠. 내 건강으로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자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적다 그러면 내가 자꾸 지금 노쇠해진다 자산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검진표를 매달 말일날 한번 여기다 수치를 한번 대입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산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얼마인지 우리 집 부채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순자산은 내가 목표 자산 대비 얼만큼 지금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체크해 보는 게요 결국 내 자산을 불리게 만듭니다. 이런 거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3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도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어떤 친구는 10억 벌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때까지 1억
아무것도 못 벌어요. 이런 거 체크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세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금 수집표도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것도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달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얼마나 되고 또 나가는 현금 유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냥 정리해 보는 겁니다. 현금 유입 항목의 왼쪽에는 주수입이 얼마고, 그다음 부수입,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한다든지 추가 월급 외에 추가로 들어온 돈이 있다면 거기다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 나가는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내가 투자 저축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 소비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에는 고정 투자로 얼마, 변동 투자로 얼마, 지출에는 고정 지출 얼마, 변동 지출 얼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집에 소득이 매월 얼마씩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내 월 수입 목표는 내가 500만 원이라고 산정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내가 달성하고 있는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집 수지, 우리 집 돈, 월 소득에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중에서 저축과 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축을 60, 지출을 40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만큼 필요한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겠죠. 매월 목표를 500만 원을 하고 투자는 예를 들어서 40%, 지출은 60%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하면은 매월 체크가 되죠. 그리고 내가 그걸 체크했는데 그게 달성 못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달성 못했는지 한번 반성하게 되고 다음 달에는 더 분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돈 잘 불리는 제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런 세팅을 잘하십니다. 자산 세팅, 이런 월급 세팅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본 게 지금 자산검증표하고 현금 수집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양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3달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자산 증가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면요 평생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자산도 안정되고 노후 자산 자연스럽게 쌓이게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계속 가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계속 안 되는 이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되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안 되는 이유만 됩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도 되는 방법을 계속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버는 돈 이런 것들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정한 돈으로 자산을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 일정한 돈을 가지고 계속 써버리는데 급급하고 그러면서 매일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이유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산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자산도 불릴 수가 있고 노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이것은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쓴 책인데 한번 보시고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